네, 오늘 바쁘신 시간 가운데 두 번째 또 웨비나 세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저희가 AI 시대의 인력 관리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영국에 계시는 이상석 교수님을 저희가 모시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이상석 교수님을 좀 소개하자면은 원래는 한국에서는 한국전력에서 근무를 하셨었고요. 한국전력에서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최초로 HR 애널리스트 팀을 창설하는데, 성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셨었고, 그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듀크대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석사 학위를 받으셨고, 지금은 영국 런던 시티 유니버시티 산하의 베이스 비즈니스 스쿨의 객원 교수로 지금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이재진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영국에 계시지만 또 이번에 이제 런던에 계시기 때문에 또 런던에서 보고 계시는 저 영국에서 보고 계시는 유럽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해 주실 예정이고요. 오늘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도 AI의 도입이 왜 조직에서 실패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교수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들 같이 한번 들어보고 또 저희가 Q&A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귀한 시간인 만큼 저도 제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좀 인사이트를 드리는 마음에 요거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이제 한 두세 달 전에 한국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AI를 이제 쓰지 않는 조직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대부분 조직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한국에서 이제 기업 담당자 분들을 많이 이제 만나 보면서 실제 AI 사용 상황들을 들었을 때, 공통적인 거는 대부분 이제 조직에서 AI를 사용하는 환경들은, 갖춰져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모델들도 제공하고, 사용량도 뭐 무제한으로 쓸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반면에 그런 프라이버시나 아니면은 데이터 어떤 유출에 대한 부분에 때문에 또 약간 제한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 개인의 어떤 AI 선호도, 그 조직 내에서도, 이거를 내가 정말 좋다, 아니면은 받아들인다, 아니면은 아예 나는 AI를 안 써, 라고 하는 분위기들도 있고, 또는 AI 리터러시, 뭐 컨텍스트를 어떻게 이제 프롬프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실제로 이제 개인별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되게 천차만별이었다는 느낌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들은 생각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개인이 어떻게 AI를 잘 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많고,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 걸로 나타났고, AI 교육 시장은 사실 뭐 엄청나게 붐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오늘은 다른 질문을 좀 결을 드리고 싶은데, 개인이 AI로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조직의 성과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직 차원에서 AI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다 제공했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난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건 뭐 아까도 이정재 대표님께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리면, 저는 원래 이제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또 데이터 분석을 좋아해서 데이터 분석으로 사람을 되게 이제 분석하고 조직을 분석하는 걸 좋아했어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으로 사람을 연구하는 이런 people analytics, 또 HR analytics라는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실무 쪽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다가, 현재는 이제 여기 베이스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과 AI의 컬라보레이션, 협업에 대한 연구 쪽으로 이제 연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공공기관에 재직할 당시에는 이 HR analytics를 도입해서 어떤 그 조직의 어떤 기존의 HR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직관이나 감으로 의사결정하는 것들이 좀 많았다면은, 데이터 기반으로 이걸 어떻게 해 나갈까, 좀 설득해 나갈까라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깊게 실무적으로 다루는 거를 이제 데이터 드리븐 리포트라는 이런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제가 데이터 분석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 이제 우리가 들어와서 쓰잖아요. 조직 내에서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근데 개인의 생산성이 올라가더라도
왜 이건 조직의 생산성으로 연결이 안 될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사실 AI까지 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모니터 있죠. 아니면 뭐 핸드폰 보고 계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하나만 혹시 직장 또는 조직 아니면 집에서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특히 직장에서는 거의 요즘에는 두 개, 세 개, 아니면 뭐 슬까지 하면 막 네 개 이렇게 해서 켜두시고 일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사무실만 생각해 봐도 모니터 하나가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하나만 쓰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모니터가 두 배로 늘었다고 과연 개인의 생산성도 두 배가 됐나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생산성이 막 그렇게 이제 완전 상관관계처럼 두 배, 두 개 하면 두 배, 세 개 하면 세 배 이렇게 생산성이 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늘겠죠. 그러면 그 생산성으로 얻은 우리가 세이브한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세이브한 시간이 조직의 생산성으로 우리가 가느냐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조직의 입장에서 투자를 모니터를 두 개, 세 개 이렇게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만큼에 대한 생산성이 나오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근데 이건 사실 꽤 오래된 논쟁이고 이걸 productivity paradox라고 해서 생산성 논쟁 그 역설이라는 논쟁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이제 뭐 1980년대면 컴퓨터 아니면 1990년대면은 인터넷 때도 도입할 때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조직 차원에서 하는데 왜 생산성 지표는 똑같이 안 올라가느냐? 뭐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AI 시대에도 똑같은 질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단적으로 하나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개인의 생산성으로 우리가 절약된 시간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절약된 시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연구나 아니면 컨설팅 보고서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유 시간이 생기면 그 직원은 교육도 받을 거고 추가적인 교육도 받을 거고 강의도 들을 거고 업무 역량도 당연히 그러면 관계해서 키워질 거고 그러면은 고객을 응대할 때 퀄리티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높아진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 근데 이제 그 반대의 전망은 뭐냐면 사실 직원 입장에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이 일찍 끝났다고 해서 절약된 시간이 생겼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항상 쓰는가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이유에 말고도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인의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조직의 생산성이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이거와 비슷해서 그 관련해서 올해는 아니죠.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에 MIT에서 발표한 이 보고서가 있는데 그 Gen AI Divide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가 이제 큰 하나의 이제 반으로 갈랐다. 약간 이런 건데 여기서 충격적인 숫자가 뭐냐면 이제 AI를 도입한 기업의 95%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제가 사전 설문으로 받은 질문 중에서 이제 질문 주신 분이 모든 기업의 95%가 실패했다는 거냐라는 질문을 주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 보고서를 다시 설명드리면 AI를 도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AI를 도입한 기업의 95%가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제 C레벨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직원 대상이 아니고 C레벨, 그러니까 CEO나 CTO나 CFO 같은 최고 경영진들이 응답한 결과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AI 도입을 사실 직접 결정하고 추진한 사람들이 그들이 스스로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인정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과연 그럼 실패의 정의가 뭐냐에 따라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완전히 뭐 이렇게 뱅크럽트 했다, 뭐 망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AI를 기대했던 또는 이제 투자했던 그만큼의 ROI, 그러니까 성과를 그만큼 못 냈다라는 실패의 의미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5%라는 숫자는 그렇다고 해도 단순히 어떤 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MIT 보고서에서도 이 실패에 대한 원인을 이제 조직의 설계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얘기들은 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AI 도입을 조직에서 했지만 이걸 조직 설계 관점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인간과 AI 협업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뭐 콜라보레이션, 인간의 콜라보레이션 많이 하고, 근데 과연 우리는 진짜 협업,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 당연히 이제 조직에서는 다양한 AI 도구들을 막 주면서 협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협업이라는 단어가 너무 좀 쉽게 쓰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AI를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쓰시죠. 내가 궁금한 게 있고 업무를 하다가 보고서를 쓴다. 그럼 초안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질문하고 AI가 답하고 그럼 내가 그걸 수정하거나 또 추가 질문을 하거나 해서 내가 그거를 의견을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게 보통의 이제 우리가 AI를 쓰는 방향인데 이거 자체를 협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도구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협업을 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다음에 협업해요라는 말을 할 때 단순히 뭐 같이 일한다는 의미보다는 협업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신뢰도 있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어떤 일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명확하게 업무 분장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AI와 이렇게 협업한다는 얘기를 할 때 그 의미를 크게 따져보지 않고 그냥 협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협업이라는 개념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연구하는 주제랑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실제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래버레이션이라는 협업 자체는 그 서로 다른 주체가 함께 일을 해서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의 결과물이라는 게 만약에 혼자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면 이건 콜라보레이션이 아니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우리가 한 공간에서 같이 사무실에 같이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기여가 이거 컨트리뷰션이 합쳐져서 혼자서는 못 만들 결과를 내는 게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콜라보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이제 이론적인 의견도 공통적인 실무적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협동이라는 코퍼레이션이고 두 번째는 코오디네이션입니다. 조정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3C라고 얘기하는데 이 코퍼레이션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같은 목표랑 동기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냐 아니면 같은 걸 보고 원하느냐 약간 이런 건데 그 실제로 보면 같은 우리가 팀 내에서 하루 종일 누군가 이제 서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을 하는데 결국 이 팀의 목표가 아니라 다른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으면 이거는 코퍼레이션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콜라보레이션의 구조를 갖고 있지만 코퍼레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코디네이션이라는 측면은 뭐냐면 우리가 이 정보를 통합한다는 측면인데요. 이게 뭐냐면 협업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것과 상대가 아는 것이 이제 잘 융합이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도 자료 취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의 보고서를 받는다거나 다른 보고서의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자료 공유를 안 해줄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고서 쓰는데 그 자료가 들어와야 전체적인 맥락이 만들어지고 결과적인 게 나오는데 이제 시간도 지연되고 비효율적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코디네이션이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컬라보레이션이라는 구조 자체를 가진다고 해서 이 협동과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데 목표가 다를 수도 있고, 그죠? 같이 일을 하는데 정보가 서로 안 통할 수도 있죠. 결국 이제 이 핵심은 인터랙션,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우리가 가지고 이 코퍼레이션과 코오디네이션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측면이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도 되게 비슷하게 봤던 현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조직에서 탑 투 바텀으로 위에서 밑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 툴 다 갖춰주고 뭐 노코딩으로도 뭐 할 수 있게 해주고 인프라도 쫙 깔아줘도 실제로 사람이 이거를 이제 부서에서 안 쓰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이제 컬래버레이션에 대한 측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으로 이제 실제 우리가 협업하는 상황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뭐 요즘에 흑백 요리사 뭐 이런 것도 많지만 식당을 우리가 좀 예를 들어 보면은 식당에는 가장 중요한 그 주방장과
그리고 서비스를 하는 서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둘 다 식당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이제 식당을 위해 일하는 콜라보레이션 구조죠. 조직의 이익을, 그 식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코퍼레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서로 간의 목표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주방장은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게 목표고 서비스하는 사람은 빨리 이걸 음식을 갖고 손님에게 안 기다리게 하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 KPI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최종적으로의 그 코디네이션이 돼 있는 거죠. 코퍼레이션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디네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거죠. 주방에서 만약에 요리가 5분 정도 또는 10분 정도 더 걸릴 거다, 예상보다. 라는 정보는 주방장밖에 모르는데, 이 정보가 서비스하는 사람한테 가지 않으면, 서비스하는 사람은 손님한테 곧 나옵니다라고 했다가, 이제 오히려 더 기다려야 되는 곤란해진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코퍼레이션과 코디네이션 관점이다. 근데 이제 사람과 AI 협업으로 좀 오면, 그 사람과 사람에서는 서로 간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목표나 어떤 그런 이해관계 자체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AI는 이제 결과물을 낼 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코퍼레이션 문제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어떤 목표가 서로 다른 걸 일치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AI를 어떻게 보면 협업 파트너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느냐. 어떤 이런 태도적인 문제로 바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면 변호사가 AI로 계약서를 이제 초안을 검토한다고 했을 때 AI가 어떤 특정한 조항을 가지고 이 조항이 위험합니다 라고 했을 때 변호사가 이걸 신뢰하느냐 무시하느냐 라는 이 태도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코퍼레이션에 대한 문제고 이건 실제로도 이쪽 분야에서 알고리즘 어프리시에이션, 알고리즘 어버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AI 제안을 막 과하게 믿는 사람들 있죠. 또는 과하게 불신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태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코퍼레이션 문제고, 코디네이션 문제는 이제 맥락을 제공하는, 뭐 여러분들은 다 이제 AI를 쓰시는 분들이니까 여기서 이제 좀 관심이 있으셔서 여기 오신 거니까. 그래서 AI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맥락을 잘 줘야 되고, 프롬프팅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면 아까 사례로 돌아와서 계약서만 예를 들면 AI한테 그냥 던져주면 AI는 이게 어떤 맥락인지 잘 모를 수 있죠. 예를 들면 대기업 간의 어떤 계약서인지 아니면 스타트업과의 계약인지 뭐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뭐 너 이거 알지? 하면서 이렇게 툭 던져줘도 어느 정도 맥락을 모르지만 이렇게 쭉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AI한테는 내가 직접 맥락을 좀 줘야지 더 이제 코디네이션이 잘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협업, 콜라보레이션을 얘기할 때 이 퀄리티를 정하는 거는 사람 관계든 AI든 얼마나 우리가 이 목표를 맞추고 정보를 잘 연결하느냐에 따라 이제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단순히 이런 그 탑다운으로 내려가지고 자, 우리가 콜라보레이션 해봐.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돼버리면은 내부적으로는 개인의 역량 또는 수용도에 따라서 이 코퍼레이션, 협동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 조정을 할 것인지가 다 일관성 없이 이게 퍼뜨려진다는 거죠. 분산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 차원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이런 워크플로우 자체를 설계를 해줘야지 이런 과정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들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이 재설계 과정을 좀 네 단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예를 들면 분기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쳐볼게요. 이 네 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는 이제 목표를 재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에 이걸 왜 하는지 진짜 가치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고서를 쓴다는 거는 보고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특히 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어떤 특정 분기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보고 특별히 어떤 특정 부서에서 의사결정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제 진짜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명확하다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AI 필요성을 평가하는 단계인데 이 보고서 작성하는 단계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이걸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실무적으로는 자동화가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예를 들면은 패턴이 명확하고 우리가 사람이 굳이 안 들어가도 반복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뭐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강화라고 해서 어그먼테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고서에 시각화는 요즘에 워낙 잘 만들어 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명확하면은 그 시각화를 좀 더 고급스럽게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더 틀을 넓히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좀 명료한지 초안 같은 것들을 작성하는 데 돕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강화의 예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변형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에 특히 이제 클로드 같은 걸로 많이 하는 건데 단순히 보고서를 문서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서에 나오는 어떤 시나리오, 예측 플래닝 같은 것들을 어플리케이션처럼 웹으로 만들어서 이걸 웹 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웹 앱으로 만들어서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보고서가 아니라 새로운 보고서 관점에서 의사결정자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거를 이제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AI 역할을 정의해 보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프로세스 설계인데, 이 프로세스 설계라는 거는 뭐냐면, 전체 우리가 흐름을 쭉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보고서를 쓰는. 그래서 데이터를 예를 들면 추출하고, 뭐, 핵심 지표를 분석하고, 초안을 쓰고, 수정하고, 최종 승인 받고라는 이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물론 잡 디스크립션에서는 이게 자세하게 안 나오죠. 정의도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별개의 과정입니다. 잡 디스크립션과는. 그래서 이 순서를 명확하게 도식화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제일 중요한 단계인데 역할 분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했던 AI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AI가 할 일과 사람이 할 일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안 구조는 예를 들면 AI가 잡고 그 문서의 검토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고 데이터 배치는 뭐 AI가 하고 출처 확인은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핑퐁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역할을 나누는 방식인 거죠.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한 코디네이션 관점에서 이 정보와 맥락을 통합을 구조화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개인이 사실 이거를 구조화하면 제일 좋지만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일에 대한 것들을 정의해 나가고 구조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이걸 하고 있는 기업 사례를 좀 보면은 WP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회사는 런던에 본사를 도 있고 그 세계 최대 광고 대행사라고 말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말하냐면은 포춘 500대 기업 있죠. 500대 기업 중에 300개 회사와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전사 글로벌하게 11만 명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WPP가 직면한 문제가 당시에 뭐였냐면은 이 11만 명 직원의 직무 타이틀, 그러니까 잡의 타이틀 자체가 5만 5천 개가 됐어요. 이 왜 그러냐면은 같은 일을 하는데 나라마다 이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던 거죠. 아마 이제 글로벌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AI를 어디 직무에 적용해야 될지 파악하기조차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WPP가 한 게 뭐냐면 자체 LLM을 만들어서 이 5만 5천 개 직무를 다 이제 학습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6천 개로 이제 이거를 통합을 시킨 다음에 핵심적인 핵심적인 역할, 그러니까 600개, 그러니까 10분의 1로 완전히 압축을 한 다음에 이 핵심 600개 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은 회색깔 부분이 이제 롤 1, 롤 2가 이제 이 핵심적인 역할로 압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인력의 80% 이상을 커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이 역할별로 태스크와 스킬을 전부 매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스킬 기반의 HR 얘기하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이 스킬을 이제 매칭하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먼저 최대한 중요한 직무를 압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랑 스킬을 매핑을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태스크를 각각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AI가 자동화할 수 있냐, 증강할 수 있냐, 아니면 인간만 할 수 있냐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20%에서 25%가 기존에 사람이 하는 일들의 이걸 이제 영어로는 capacity gain이라고 하는데 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의 여유분이 20%, 25%를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할별로 플레이북을 만들었다고. 이 플레이북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역할을 담당할 때는 당신은 이런 AI 툴을 쓰시면 좋고 어떤 액티비티가 필요하고 이제 어떤 책임들이 있습니다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밑에 이제 여기 아래 보시면 잡 디스크립션에서 시작해서 그 팀 내 역할로 이제 정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오른쪽에 AI 도구 중심으로 이제 역할을 어떻게 보면 설계하는 이 3단계로 프레임워크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핵심은 AI 도입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조직 차원에서 일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또 다른 사례인데 이건 아주 반대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재설계하는 고민 없이 AI를 그냥 대체 용도로만 도입한 사례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 페이팔이 있으면 유럽에서는 비슷한 느낌의 회사가 클라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웨덴 회사인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지속했던 회사입니다. 여기 사업의 가장 큰 그 특징이 뭐였냐면은 BNPL이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은 Buy Now, Pay Later. 그래서 그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통 상품을 사면 상품을 사서 바로 돈을 내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모토는 뭐냐면 지금 살 수 있는데 나중에 돈 내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4일에서 30일 후에 내가 물건을 산 이후에 결제를 해도 되고 나눠서 해도 되고 이건 자체가 또 이자 없이 했다라는 것 자체가 유럽 사람들한테 엄청난 호응을 얻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이 핑크 색깔의 여기 어플에 이 핑크 색깔의 검은색 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핑크색이 약간 이 클라나의 상징적인 그 회사의 로고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클라라라는 회사가 처음부터 이제 그 성공적으로 돼 가면서 AI를 아주 공격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와 이제 협업을 해서 실제로 CEO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AI가 이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당시에. 그리고 이제 CS,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하는 팀 700명을 AI 챗봇으로 대체를 했다. 그리고 나서 신규 채용도 안 하고 직원 수가 그래서 결국 5,500명에서 원래는 3,500명으로 이제 확 줄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우리가 몇 천만 달러 비용을 절감했고 AI가 월 200만 건 이상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한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들의 그 컴플레인이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AI가 질문에 답은 하는데 이 뉘앙스 자체를 못 읽거나 아니면은 좀 복잡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이제 처리해줘야 되는 일들을 해결을 못하고 또 아시죠? 그 AI 챗 하시면은 그 똑같은 말을 내가 물어봐도 다른 대답으로 계속 돌리거나 아니면 모른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챗봇이 고객들을 엄청나게 분노하게 했고 CEO가 결국에 이제 작년에 인터뷰에서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비용 절감에 너무 집중해서 결과적으로 품질이 떨어졌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라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패를 인정하고 예전에 일했던 직원들 있죠. 그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클라나의 이제 새로운 그 방향은 뭐냐면 이 하이브리드 방식인데 고객에게 항상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옵션을 주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반 되게 그 티피컬한 질문에 대해서는 AI가 여전히 하지만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 고급 응대하는 부분은 요청할 수 있다. 사람의 그 응답하시는 사람으로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앞에서 봤던 WPP 그리고 이 클라나의 차이는 일의 구조를 먼저 분석하고 또 AI와 인간이 어떻게 컬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지를 설계했다는 거죠. 근데 클라나는 그냥 사람을 AI로 바꾸고 대체만 생각했고 증강이나 어떤 변형 같은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질문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 AI 도입은 협업을 우리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조직 차원에서 이 코퍼레이션과 코디네이션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협업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워크플로우부터 재설계해야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건 정리를 하고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조직에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죠. 이것도 조직 설계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 신문 기사나 아니면 다른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AI 도입해서 중간 관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들었을 거고, 실제 숫자를 보면은 제가 일부러 여기는 안 넣었어요.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 컨펠이나 아니면 가트너에서도 중간 관리자 직책이 뭐 40% 감소했다, 20% 감소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Great Flattening 시대다. 이걸 이제 결국 뭐냐면 대평탄화 시대. 그 말은 결국 조직이 점점 이제 하이어키보다는 평평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이 도표는 또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 갤럽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이 남아있는 관리자들이 관리해야 하는 직원의 수에 대한 얘기예요. 초록색만 보시면, 파란색 어차피, 파란색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은 평균 관리하는 팀원 수,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관리하는 평균이 12명까지 됐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메가 매니저라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중간 관리자 또는 매니저의 수가 줄었다. 수가 줄었다는 것이 역할이 줄었다는 걸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앞에서 질문 드렸던 거랑 연결이 되는데, 워크플로우를 재설계할 때 결국 그 워크플로우를 설계하고, 왜냐면 그 업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또 중간 관리자와 실무진들이죠. 그리고 누가 실행하고 누가 모니터링 한지 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결국 또 중간 관리자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리더라면 중간 관리자 역할을 강화하는 조직을 만드실 것 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팀원들이 많은 또는 그 플래트닝 시켜서 약화시키는 조직을 만들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가 그 중간 관리자의 역할 왼쪽 부분을 보시면 정보를 전달하는 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뭐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아래로 전달하고, 그 밑에 받은 거를 배정해주고,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온 보고를 모아서 위로 올리고. 그래서 예전에 사실 제가 있었던 조직에서도 이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주무차장, 뭐 주무부장 이렇게라고 불렀을 정도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당연히 이 정보 전달만 아니고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뭐 정보를 빨리 얻는 사람도 이 사람이고, 상급자랑 만남이 그러니까 자주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 난이도를 떠나서 예를 들면 승진이나 평가를 잘 받고 싶은 사람들이 선호했던 자리가 이 자리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결국 이게 이 상사의 어떤 그 말들을 해석해서 밑에 전하는 것도 이제 이 매니저 역할이기도 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정보 전달 조직에 치중된, 정보 전달에만 집중된 조직에서는 사실 이 AI가 도입되면은 이게 정말 중간 관리자가 필요 없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생각만 딱 해보셔도 여기에 AI를 딱 넣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매니저 자리에 AI가 가장 잘하는 일이 이런 정보 전달하고 서머리하고 다시 또 풀어내고 어떤 일을 배분하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네, 이런 AI가 여기 들어갔을 때 우리 조직에도 전혀 문제가 없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을 좀 이제 보면은 어떠냐면은 AI 시대에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워크 슬롭이라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AI가 이렇게 슬롭이라는 게 약간 그 쓰레기, 약간 뭐라고 하죠? 정말 이제 손을 댈 필요도 없는 가치가 없는 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AI가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특히 보고서 같은 것도 언뜻 보면 이제 그럴싸하고 뭐 포맷 자체는 그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깊이가 없고 맥락도 없어서 이제 사실 또 중간 관리자가 봤을 때는 바로 스크리닝을 해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최종 의사결정자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이제 의사결정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 감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신입사원들 또는 AI를 쓰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워크 슬롭에 대한 기사도 또 특히 최근에 HBR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많이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워크 슬롭을 때문에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보고서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조직의 이런 복잡한 문제들 또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단순한 문제들은 또 오히려 이전 우리가 전통적인 시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더 복잡해진 상황에서는 AI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중간 관리자 역할이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해졌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문제가 이제 여기 오른쪽 그림 도표를 보시면 팀과 이제 더 많이 협업하는 부분이 많아졌죠. 왜냐면 혼자서 또는 하나의 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협업을 요청하고 설득해내는 것들은 AI가 할 수 없는 것들이고, 아까 제가 말했지만 코퍼레이션하고 콜라보레이션 하는 데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이 더 커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 AI와 사람을 동시에 이해하고, 왜냐면 AI가 이제는 조직 내에 있으니까 이걸 현장에서 정렬시키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플레인 코치인데, 플레인 코치는 쉽게 생각하면은 최근에 또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마이클 캐릭이라는 선수가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에 또 이제 대행을 하고 있지만 그 실제로 현장에서 뛰면서 선수들과 호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무를 관리자 본인이 실무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모르면은 AI와 사람을 정렬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회사가 이 레볼루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의 핀테크 기업인데 작년 11월 기준에서 기업 가치가 75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100조죠. 100조가 넘는 기업이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3개밖에 없더라고요. 뭐 삼성전자랑 그 현대자동차도 최근에 넘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큰데 아직 상장을 안 했어요. 그만큼 자신들의 어떤 스타트업의 스피릿을 좀 갖고 가고 싶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회사는 50개국 이상에서 5천만 명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거의 우리나라 국민 수준의 고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레볼루트라는 회사는 중간 관리자를 로컬 CEO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저번 주에 재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또 맥락이 비슷한데 그 옥토퍼스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중간 관리자에게 권한을 많이 줬다. 뭐 HR 권한을 줬다고 하는데 여기는 좀 더 강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해고할 수도 있고 채용할 수 있는 권한도 로컬 CEO한테 다 줍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영역까지도 확장을 해서 예를 들면은 이 로컬 CEO들은 그 엔지니어 팀, 디자이너 팀, 데이터 분석가 팀 이런 팀을 다 이끌면서 제품을 만들고 비즈니스 성과까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역이 어떻게 보면 CEO라고 할 수 있고 그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의 연결에 대한 부분은 이런 걸로 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하나의 이제 프로덕트를 개발하면 예를 들면 신용 상품을 하나 개발했다고 치면은 여러 나라에 이걸 출시를 하려면 법무팀의 관여가 있어야 되고 또 엔지니어링 팀이나 컴플라이언스 팀이나 뭐 이런 마케팅 팀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나라별로. 그래서 일반 은행에서는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은 조직들이 막 한 번에 움직여야 돼서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레볼루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일들을 300명으로 딱 구성돼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컬 CEO가 이 300명을 데리고 연결하고 설득하고 해서 하나의 목표를 전결시킨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였고요. 그 오케스트레이터 역할 같은 경우에는 그 레볼루트에서 리더들이 보통 7개에서 10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매니저 자체가 로컬 CEO 자체가 AI가 만든 코드도 직접 보고 나라별의 규제 상황이나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이 시스템을 사람도 그렇고 AI가 운영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조율을 하는 거고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지휘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플레인 코치랑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레볼루트의 창업자들이 있어요. 창업자들도 지금 출시되는 그런 레볼루트의 그 핸드폰이나 인터넷의 화면들 있죠. UI 화면들을 직접 다 리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컬 CEO도 마찬가지로 코드 수준까지 내려가서 기술 구현을 이해를 하고 그 AI가 만든 결과물이 맞는지 틀린지도 같이 이제 검증을 하고 직접 뛰면서 이제 코칭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중간 관리자의 그 이슈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 남아있는 중간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즉 이게 리더십과도 연결이 되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써볼게요. 그래서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조직에서 사람은 과연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결과물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몇 가지 패턴을 보면은 단순하게 사람과 AI 1대1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AI가 먼저 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먼저 오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슬라이드, 이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을 제가 이제 AI한테 예를 들면 맡긴다고 생각했을 때, 제 AI한테 먼저, 자, 네가 10개 생각해봐. 라고 하고 사람이 그 다음에 고르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사람이 먼저 방향을 잡고, 예를 들면, 이런 기준으로, 아니면 내 스크립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AI가 그걸 보고, 이제 뭐 3개, 4개 정도를 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의 방식을 우리가 exploration이라고 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많이 없을 때 쓰는 방식이고요. 후자는 이제 exploitation이라고 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고 그 방향을 그냥 실행할 때 최적화시킬 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목적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시각을 넓혀서 휴먼, 그러니까 사람과 AI 에이전트가 다수일 때도 가정해 보면은 크게 이제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이제 조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AI를 협업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먼 인 더 루프라는 방식과 휴먼 언 더 루프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휴먼 인 더 루프는 말 그대로 사람이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뭔가를 하면은 사람이 그 부분을 확인하고 승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채용으로 치면은 AI가 이력서를 1차 스크리닝하고 사람이 그 다음 검토해서 면접 대상자를 확정한다라는 거고, 만약에 휴먼 언더 루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프로세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대부분의 작업을 이제 뭐 자동화한다거나 자율적으로 쭉 수행하고 사람은 전체를 모니터링, 뭐 대시보드를 본다든지 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만 개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앞에 채용의 스크리닝 사례를 봤을 때도 AI가 이력서 스크리닝도 하고 면접 같은 일정도 조율하고 쭉 이제 이런 처리를 하는데 사람이 이제 그 대시보드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보다가 이상한 패턴이 보인다. 그럼 그때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이제 채용은 휴먼 언더 루프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위에 사례랑 앞에 사례랑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고, 이런 부분이 또 책임의 소재랑도 관련이 있고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어떤 조직의 성격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 리스크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설계해야 될지는 달라질 거고, 이 일의 어떤 목적이나 책임도 이제 이걸 통해서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사람을 내가 어디에 배치하는 게 제일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사람과 AI를 어떻게 최적으로 협업하게 만드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지라는 질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실제 조직에서 만약에 이걸 실험한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 거고, 또 이게 이제 한번 도입을 하고 갑자기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LLM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그 LLM 도구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구현해서 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이제 박준성 교수님 팀이 이런 소셜 시뮬러크라라는 연구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LLM으로 그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예요.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가상의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이 에이전트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배고프면은 밥 먹으러 가고, 그리고 나가다가 다른 사람 만나면은 뭐 대화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이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인터뷰를 한 다음에, 엄청 큰 실험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LLM 에이전트에다가 입힌 거예요. 그랬더니 그 데이터로 학습을 한 에이전트들은 그 실제 인터뷰한 사람에게 준 설문조사와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결과가 거의 80% 이상 유사하게 나왔다는 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네이처에서도 오른쪽에 이런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에 관심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도 이런 조직의 맥락에 이거를 적용하는 건데요. 그 조직 내에서 AI와 사람의 배치를 다르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런던에 소재한 구글 딥마인드에도 관심을 좀 보이고 있어서 스탠포드 대학교와 저희 학교와 협업하는 포인트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고요. 추가로 이제 조직 재설계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LLM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이 QR코드는 이제 링크드인이고 이메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세션 아주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들 보니까 지금, 어, 좀 많이 좀 저도 많이 배운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아마 좀 더 추가로 저희가 약간 한 10분 정도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좀 더 제가 랩업하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어쨌든 그 AI 도입을 했지만 그게 개인의 생산성이 향상된 곳이 정말 조직이나 기업의 생산성으로 연결이 됐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시작을 하셨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에서 실은 워크플로우에 대한 리디자인, 업무의 프로세스에 대한 디자인, 거기에 어떻게 AI를 접목할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약간 그 퀘션이, 좀 질문이 생겼던 거는, 결국 그걸 누가 의사결정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AI 도입을 하고 이것을 정말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WPP 회사 사례처럼 뭐 그런 직무에 대한 재설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말씀 주셨던 그 스웨덴의 핀테크 회사였나요? 그 회사처럼 하나는, 예. 예, 클라나처럼 좀 과격한 변화를 줬다가 다시 이제 좀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도 있을 거고 했는데 어 결국은 이 혁신, 이 변화를 드라이브 거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질문이 있거든요. 어,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한 뭐 이게 이제 바텀업으로 갈 수도 있지만 탑다운 내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셨을 때 이 혁신, 이 변화를 추진하는 어떤 주체가 돼야 될 조직이나 사람은 어떠한 좀 자격이 있어야 될까? 이런 좀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사실은 말씀해주신 질문이 코어한 질문이고, 제가 세 가지 질문이 아니라 네 가지 질문으로 사실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 제한 때문에 네 번째 질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들어가 있었고,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사실 그 MIT 아까 보고서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과연 그럼 5%그 성공한 조직의 특징이 뭐냐라는 얘기에 이런 좀 힌트가 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현재는 그 AI라는 코 엑셀런스 해서 뭐 COE 조직을 해서 이제 확산시키는 것이 좋냐? 아니면 실무 부서부터 아까 말씀한 버텀업으로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센터에서 밑으로 탑 투 버텀으로 내려가는 게 좋냐라는 거에서 그 5% 성공한 조직의 현재는 탑 투 버텀으로 하되 전사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게 일단은 5% 성공한 조직의 특징으로 나왔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실무자들 있죠. 그러니까 아까 업무 재설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도메인 널리지가 여기서 또 나오는데 현장에서 이 지식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최대한 인볼브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AI가 썼을 때 가장 효율적인 업무가 뭔지를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진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했잖아요. 업무 재설계를 할 때. 이 진짜 일이 뭔지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몇 명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잡 디스크립션에 문서화되어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정의해 나가면서 그 임팩트를 줘 나가는 단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임팩트가 가장 클 거고 그 임팩트를 줄 거를 정의해서 그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재설계를 해 나간다라는 것이 제가 이해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언론에 한번 잠깐 보도가 나서 조금 화제가 됐었던 게 그 모더나라는 미국의 제약회사가 맞습니다. 네, 치프 피플 오피서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익숙하게 보면 CHO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실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임원이 겸직을 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게 하나 이제 이게 그러면 뭐 CTO 또는 CIO가 CHO를 겸직한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하나의 AI 시대에 도래하면서 새롭게 정의되는 역할이냐 이런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맞습니다. 기업들 상황에서 보자면 아직 그런 사례를 저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회사들이 실은 뭐 DX를 넘어서서 이제 AX
뭐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를 하지만 이게 기술로 드라이브를 거는 거하고 실제로 이제 아까 뭐 조직에서부터 뭐 워크플로우에 대한 재설계라든가 직무에 대한 재정이라든가 이런 실은 또 전통적으로 보자면 HR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쵸. 어떻게 서로 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뭔가 균형을 맞춰가고 소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코디네이션 되고 일종의 콜라보레이션이 그 안에서 임원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은 되거든요. 만약 이제 교수님이 이런 회사들을 만나신다면 뭐라고 좀 얘기하시겠어요? 임원들한테 또는 CEO한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화롭게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누구를 그러면 CHO 시켜라 아니면 누구를 예를 들면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책임자로 가져가라 라고 만약에 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좀 얘기를 해보시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게, 어, 사실 모더나 사례는 정말 특별한 사례 같아요. 그래서 좀 다루기도 좋고, 예시로도 정말 딱 들었을 때, 와, 우리도 저런 회사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의 회사는 사실 그렇지 않고, 특히 국내 맥락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에 대한 답을만 딱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당연히 이상적인 거는 HR을 일단은 이해하고 있고, 근데 이 HR을 이해한다는 것은 회사의 전략적인 부분과 어떻게 보면 사람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AI에 대한 IT적인 감각들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 IT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HR 전통적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갖기 힘든 역량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본인이 정말 앞에 이 AI 시대,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서 HR과 이 AI를 재설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약간 일부러라도 그 IT 쪽 또는 AI 쪽 관련된 팀장도 사실 기회가 되면 해보시고, 그래서 이 가치가 같이 올라와야 결국에는 양쪽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최적화시킬 거냐, 그리고 이게 자체가 전략적인 면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가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안타까운 점은 약간 최근에, 이건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그 어떤 학교에서 자유전공제를 넘어서 자유 커리큘럼제를 도입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유 커리큘럼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예전에는 전공 내에서 아무거나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아무 수업을, 그러니까 학과를 아예 넘어서 크로스 보더해서 아무거나 선택했을 때 내가 그냥 졸업할 때 이 커리큘럼을 따라서 학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각 학과에 계신 교수님들의 결국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학과에 계신 분들의 이제 힘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 비슷한 맥락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HR에서의 힘이 가져갈 거냐, 아니면 AI,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쪽에 힘이 가져갈 거냐라는 맥락에서 서로 간에 다 알력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탁 합쳐 나가는 거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5%의 조직이 탑 투 버텀이 됐던 것도 탑 투 버텀으로만이 사실 이 부분은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있고, 탑 투 버텀과 두 번째 이제 AI, IT적인 지식과 함께 HR의 이해를 같이 가져가는 게 핵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가 좀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많은 커리어가 아마 HR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의 CDP나 아니 커리어 이제 디벨롭먼트 측면에서 보셨을 때 하나의 좀 새로운 변화, 예전에 전통적인 것과는 좀 다른 패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게 될 것 같고요. 또 그 관점에서 또 CEO들이나 대표이사들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 우리 조직의 CHO는 또는 우리 회사의 이런 AX 또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드라이브 할 사람들은 기술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된다라는 아마 좀 그런 관점들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들 이제 질문이 팍팍팍 올라오고 네. 있어요. 그래서 질문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하나씩 한번 좀 답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아까 이제 아마 휴먼 인더 루프, 휴먼 온더 루프 얘기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뭐 일반적인 좀 교수님의 생각을 좀 묻는 것 같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항상 사람이 먼저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먼저 와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의 정의,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냐,
아니면 진짜 어떤 일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의는 결국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또는 최종 아웃풋 자체에 대한 걸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결국에 아시다시피 AI를 썼을 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내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explainability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 안의 내용들을 봤을 때 논리적 구조나 이런 거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막 마음대로 막 흐름이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주의를 하고 하려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먼저. 그렇기 때문에 더 철학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네, 인문학적 생각에 대해서 요즘에 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또 질문을 주신 분은 AI 도입 후 생성된 세이빙된 타임이 데드 타임이냐, 이 개인의 여가는 문제가 되는 거냐, 개인의 휴식은 조직의 성과 일부로 이어지는 걸로 보지 않는 거냐, 이런 질문 하셨어요. 이거 저희가 첫 번째 세션 때도 이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AI 툴을 사용해서 뭔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떤 아웃풋을 냈다면 남는 그 시간이 어, 다른 일을 대체해서 또 투입해서 뭔가 아웃풋을 내야 되는 그런 걸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간을 저희가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내적인 것을 충족하거나 아니면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뭐 활용되는 거냐 아니면 좀 휴식하는 거,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것들이 괜찮은 거냐라는 좀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지금 제가 95%가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응답자는 결국 C레벨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성과가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그 직원의 웰빙 부분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결국 투자 대비 ROI가 나왔느냐라는 관점이에요. 왜냐면 C레벨 입장에서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랬던 거고. 근데 이제 그 WPP 사례 중에서 제가 더 말을 안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 그 오히려 직원들이 본인이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을 계속하는 거에 대한 것이 오히려 복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리가 평소에 반복적인 일상들 또는 내가 이거를 굳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라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회의감이 오거나 좀 모티베이션이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휴식이 과연 업무 시간에 포함이 돼야 되느냐? 그거는 따로 떼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휴식 시간이라는 거는. 그럼 조직에서 어쨌든 투자를 한 뭐 예를 들면 AI든 기술이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걸로 이제 커퍼시티 자체가 올라갔다면 그만큼 또 그 시간에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면 그게 이제 조직 성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사실 뭐 개인의 여가와 휴식을 조직에서 시간을 막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조직의 어떤 리더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해서 이제 네, 네, 여기까지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이제 뭐 좀 진행 중인 얘기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맞습니다. 말에 에이전트 얘기가 지금 AI 에이전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보니까 결국은 어, 그 일에 대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엔 아직도 산업 시대에 저희가 인풋, 아웃풋 이 개념에서의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는 9 to 5로 일을 하고 뭐 중간에 1시간 휴식 시간이 있고 우리가 투입되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웃풋은 더 나올 거다. 뭐 이런 좀 생각 또는 같은 아웃풋인데 투입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AI를 써보자 이렇게 되지만 저는 극단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좀 더 아웃풋에 대한 그 과정들이 이러한 디지털 혁신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다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꼭 비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갖고 있는 이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을 다시 보니까 워크플로우에 설계를 한다는 게 결국 조직 과제를 위한 업무별 AI 활용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과 과제 이해도가 다양하니 미니멈 활용 기준을 제공하는 게 목표일까요?
아마 이제 쭉 말씀하시는 거에서 그 어플로 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나 아까 플레이북 얘기도 하셔서 아마 이런 좀 네.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AI 활용 능력이 아주 다를 텐데 그 기준을 어디에 맞춰서 우리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좋을 거냐라는 좀 정말 좀 더 좀 디테일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 이게 굉장히 좀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조금 지금 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WPP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고, 근데 예를 들면 이 역할들이 재정의가 되면서 각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 좀 명확해진 거죠. 그러면은 AI가 할 부분이 뭐냐? 그럼 AI가 할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AI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라는 거를 조직적으로 배치했다는 데에 좀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준 자체는 사실 제가 이렇게, 예, 또 조직에 맞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결국에는 이제 조직에서 하는 거는 개인들이 이거에 따라서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분산을 줄이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 아까 말씀드린 도메인 널리지가 있는 사람과 같이 협업해서 이게 설계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그 기준 자체도 그 업무나 아니면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그 도메인 널리지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기준을 맞춰 나가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좀 파생해서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AI가 당신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들이 당신의 어떻게 보면은 대체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향후에 이제 여기서 이제 리트러시 얘기를 하셨지만은 저희가 AI 활용 능력을 또 평가하려는 기업들의 그런 의도나 그런 시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영국 쪽에서 보셨을 때요. 그 어떤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서 직원들의 AI 활용력 또는 뭐 그거를 하나의 어떤 역량 이런 걸로 보고 측정하거나 평가하려고 하는 어떤 케이스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제가 아는 걸로는 조직에서 뭔가 AI를 써서 이제 이런 평가를 한다는 사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보는 걸 수도 있지만 영국에서 기업들이 AI를 어떤 도입해 나가는 그게 방식이 우리나라만큼 빠르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반대로 이런 방향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희 학교에서 지금 하는 프로젝트 중에 제가 인볼브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AI를 쓰는데 너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그래서 크리티컬 띵킹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능력에 대한 수업 또는 교육을 더 확장해 나가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생각하는 사고 또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책을 읽는 사람들이 뭐 적어진다는 것도 그런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 어, 네. 그래서 정리하면 AI를 어떻게 써서 평가하자 또는 AI 리터러시 쪽도 분명히 니즈가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이제 비판적 사고, 어떻게 생각해서 AI를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초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AI 잘 써? 너 쓸 줄 알아? 이게 이제 한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한 척도가 되기 시작하면은 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능숙하게 AI 활용해가지고 뭔가 아웃풋을 빠른 시간에 만드는 사람들이 마치 AI를 잘 쓰는 사람인 것처럼 평가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좀 더 주의해서 볼 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그 AI를 활용하지만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논리나 어떤 도메인에 대한 지식들을 활용해서 그것이 결합돼야지 이게 정말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아웃풋이 나오는데 단순히 도구의 활용 능력 정도만으로 AI의 이 사람 잘 쓴다라고 평가하는 건 굉장히 좀 저는 조심스러운 것 같거든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여기 참여하신 분들 안에서도 좀 공감대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고 경영진이 사실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일 텐데 최고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한 AI 도구의 신뢰성, 권위성들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어떤 움직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트렌드를 알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좀 주셨어요. 아까 이제 MIT 보고서를 좀 공유를 해주셨었는데 혹시 뭐 그런 좀
아마 이제 이 질문을 주신 분은 아마 그 기업 안에서 AX나 뭐 AI 도입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어떤 기업 경영자의 좀 투자나 이런 의사결정을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설득하기 위한 또는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 위한 그런 좀 데이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셔서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느낄 때, 그 아까도 MIT 리포트에서도 그렇지만 탑다운이 아니면 사실 설득하기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데이터 분석 이런 것보다 AI가 좀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 사실은 AI를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 효율성 부분에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AI를 써서 효율성이 높아졌냐라는 거를 리더에게 어필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더 입장에서는 사실 이 그 직원이 또는 한 팀이 결과물을 가져오는 게 AI를 쓰나 안 쓰나 어차피 받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표 입장에서는 챗GPT를 이미 없을 때도 챗GPT가 없을 때도 그 팀의 챗GPT 팀 자체가 챗GPT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어쨌든 가져오니까 그 자체가 챗GPT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리더 입장에서 만약에 리더가 AI에 대한 게 전혀 생각이 없고 그냥 본래 받는 거에서 만족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 AI가 대단하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게 솔직한 말로 현실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만약에 이걸 조금 더 벗어나서 이 증강 또는 변형, 트랜스포메이션 이쪽으로 만약에 각을 잡으시면은 방향을 잡으시면 결과물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평소에 했던 보고서가 아니라 결과물 자체가 뭐 직접 그 리더분이 클릭을 할 수 있게 아니면 실시간 대시보드나 실시간 그 웹 앱처럼 웹으로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대표님 이거 보십시오 했을 때 이거 도대체 너희들이 코딩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만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 영향을 줬을 때 좀 더 이제 리더 입장에서 이게 임팩트가 어디로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은 좀 더 신뢰성이나 권위 같은 게 좀 확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우스갯소리지만 아마 대표님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저희가 이전에 5명이 같이 일을 했는데 이제는 AI 도입해서 2명이서도 충분히 이 보고서를 만듭니다 하면 아마 바로 대표이사님은 그 부분에서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성을 얘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희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개념이 지금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일부 이제 경영자층 분들에는 아직도 그것이 인건비나 아니면 투입 대비의 아웃풋에 대한 부분으로만 단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시대에서 조금 다른 좀 질문들이 던져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요.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쭉 전반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또 질문도 저희가 몇 가지 주고받았는데 한번 좀 전체 과정 이 내용들을 좀 마무리해 주시면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 그래서 개인의 AI, 그러니까 AI 자체는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그죠? 근데 AI 자체가 발전한다고 해서 결국 생산성이 올라갈 거냐? 뭐 생산성이랑 정의가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결국 AI가 동일한 AI지만 다 사람들이 다르게 쓴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조직에서 우리가 이걸 도입한다고 했을 때 AI를 현명하게 쓰려면, 현명하게 투자를 하려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에 대한 거를 제가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방향에서 제가 연구하는 부분에서 혹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컨택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실리콘밸리에 지금 계시는 박은영 박사님 통해서 또 좀 더 새로운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의 AI와 어떻게 저희가 같이 해보면서 활용해서 본인의 커리어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다음 주에도 꼭 다시 참석하셔서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